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빛을 되찾은 날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의 어떤 빛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어떤 과학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우리의 미래 사회의 빛이 될 청소년들이 이렇게 과학 강연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소식도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아시겠지만 올 여름부터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더해서 폭염 중대경보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더위를 이겨내고 우리가 선을 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6년 선을 넘는 과학자들의 연간 주제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K과학기술입니다. 이제 오늘은 4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움직이셨는지 셀 수가 없게 많이 움직였겠죠. 이제 잠에서 깨서 손을 뻗고 알람을 끄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부터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야지, 오른발을 내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박수를 칠 때 왼손과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조절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아마도 뇌와 신경과 근육과 관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데 제가 아이를 낳고 신생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움직임이 과하죠. 확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뭔가 자기 행동을 피드백을 잘 못 받고 있나? 근데 똑같은 걸 제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느낍니다. 다리가 너무 저려지면 신경이 둔해지고 그때는 다리를 움직이는 게 되게 과하게 팍팍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기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계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나의 근육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그 원리가 한 번도 안 궁금했다면 오늘부터 궁금해하면 됩니다. 신경역학이 바로 그 원리를 파헤치는 건데요. 이 연구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술로도 쓰이고 또 웨어러블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데요. AI가 결합을 같이 하면서 사람이 움직이려는 의도만으로도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강연해 주실 이성주 박사님은 사람의 몸과 공학 이 두 세계를 함께 파고드는 분으로 미국 워싱턴 DC 카톨릭 대학교에서 의공학 학사 석사를 마치셨고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의공학 박사학위까지,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책임연구원으로 바이오닉스 연구센터에서 지금 신경역학 연구실을 이끌고 계시고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다시 걷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주제를 가지고 20년 가까이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또 각자님께서 이끌고 계신 팀이 뇌성마비 어린이가 재활로봇으로 6주만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이 실제로 개선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또 뇌파를 읽어서 로봇을 움직이는, 우리 생각하면 막 미래 기술 같잖아요. 뚜두두두 하면 로봇 움직이는 그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도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생각에서 움직임까지 뇌와 몸, AI와 로봇이 만나는 신경역학이라는 주제로 아주 특별한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너무 안타깝게 좀 다쳐가지고 약간 좀 어려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 지금 오늘 주제랑 너무 잘 어울려서 어쩌면 이해가 쏙쏙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건 이제 익숙해졌어요. 흔히 딸깍이라고 하는데 딸깍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결과물,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AI가 사람의 몸을 읽어낸다라는 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미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박사님 몸담고 계신 그 신경역학 그리고 재활로봇 이 부분 분야에서도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라는 것이 좀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의외로 이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로봇은 사람과 같이 결합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신경역학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존의 재활로봇을 움직일 때는 어떤 그냥 자동적인 움직임을 저희가 넣어가지고 그냥 제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신경역학적인 그런 센서들을 활용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사람과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력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학사부터 박사까지 의공학을 파고드셨고 그 안에서도 사람의 움직임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다는 걸 보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사실 운동을 뭐 특별하게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요. 한 가지 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석사 학위를 하면서 트레드밀 보행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걷고 있는 지면 보행에 대한 생체 역학적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서 움직임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했던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재활 치료가 트레드밀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 로봇도 그렇고 한정된 공간에서 아주 많은 반복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이 이거죠. 당시에 이제 재활 로봇이 막 발전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로봇을 타고 있는 게 진짜 우리가 걸어가는 거랑 연관이 될까? 거기에서 사실 출발한 연구였고요. 재밌는 거는 움직임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트레드밀 보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건 사실 시각이 그냥 바뀌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뭐 근육 같은 것들이 패턴들이 활성화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밝혔습니다. 네. 꼭 이것도 여쭤봐야겠는데 우리 네. 아이들이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집에다 트레드밀을 놔두고 마음껏 뛰어라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한 3시간 정도 집에서 뛰게 하면 지칠까요? 근력을 좀 키워봐야겠다고 조금 운동을 시작했다가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저같이 됩니다. 갑자기 3시간 동안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우리 트레드밀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이성집 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생각에서 움직임까지 뇌와 몸, AI와 로봇이 만나는 신경역학, 뉴로메케닉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아시죠? 영화 속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친 몸의 기능을 첨단 기술로 되찾고 인간의 능력을 더 강하고 빠르게 확장을 하려고 하죠. 근데 실제 이거를 현실에서 진짜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 뇌 근육 움직임 신호를 읽고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돕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의 질문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몸을 움직이게 하고 AI와 로봇은 이 움직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돕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3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신경역학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신경역학 분야의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저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미래에 같이 또 고민해볼 주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AI 대전환 시대의 미래의 신경역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실제 움직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어린이가 저기로 뛰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일단은 아마 저쪽으로 내가 뛰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움직이고 싶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또 신경에서 명령을 보내요. 근육을 수축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한 개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근육이 함께 활성화가 되어 움직여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정기적 신호가 근육에 가게 되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수축된 힘으로 인해서 관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시각, 청각, 균형 감각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성 감각 그리고 고유수형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했는지를 환경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걷다가 저기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장애물을 피해 가기도 하고 갑자기 미끄러운 바닥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가야겠네. 이러면서 우리 몸은 수정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뇌와 신경의 신호 그를 받아서 근육과 관절, 수축을 하고 관절이 움직이고 실시간으로 감각 정보가 계속 돌아가는데 이때 우리의 몸의 주위에 있는 환경도 같이 협력을 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신경역학이란 신경과학과 생체역학을 결합해서 뇌와 몸이 환경이 함께 움직임을 만들고 조절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고 싶다는 의도를 하면 뇌에서 운동을 계획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감각 정보를 같이 받아서 운동 신경을 활성화가 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고 이럴 경우에 관절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이때 신경역학에서 뭘 하냐면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측정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뇌의 명령,
몸의 감각, 근육, 관절, 그리고 함께 움직임을 만드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에서 역학은 메케닉스예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를 좀 겪어서 역학조사 이런 생각을 하시면 혹시 질병 관련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학은 전염병 역학이 아니라 힘, 균형, 움직임, 에너지, 제어 등을 다루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로는 신경이고요. 메케닉스는 힘과 움직임. 그래서 뉴로메케닉스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신경계를 크게 분류를 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결국엔 뇌와 척수고요. 말초신경계는 척수에서 뻗어나온 그 신경을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감각, 이제 운동과 관련된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심장을 움직여야 되는지, 저희가 밥을 먹고 나서 위를 어떻게 근육을 움직여야지 그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자율신경계인데, 오늘 저희가 말하는 감각, 운동과랑 관련된 거는 이 체성신경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입력이 아까 말씀드린 시각이나 고유수용 감각, 피부에 있는 감각, 전정 감각을 포함을 하고, 이 신호들이 감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 의도와 합쳐져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하면서 운동이 출력되면서 움직임이 되는데, 뭔가 상황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가고, 앞서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만약에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경역학은 운동계만이 아니라 감각 정보와 운동 출력을 함께 보는 학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한 손을 안쪽으로 뻗고요. 눈을 감으세요. 코를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못 잡으신 분 한번 병원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눈을 감아도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근육과 관절의 감각을 통해서 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뇌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손을 코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고유수용 감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 강의가 끝나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경역학이 결국에는 감각과 운동 정보가 통합을 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는 수정과 학습을 통해 계속 하는구나.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알아가시면 저는 여기서 다 알아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 예시가 움직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서 움직일 때 이 상태를 계속 연결돼서 알려주고, 이게 생각해보면은 자동차를 생각해보시면요, 비슷해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래서 저도 여기가 좀 다쳤으니까 잘 못 걷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뉴럴 링크라든지 다양한 뇌에 심는 센서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읽어서 해석을 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뇌의 팔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신경역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해독하는 것 이외에도 근육이나 관절의 그런 같이 동기화된 거, 움직임, 서로 가는 것들. 뇌성마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오른쪽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감각 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된 팀워크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걷는다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경역학은 이 명령뿐만이 아니라 수정과 저항까지 함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착용을 요즘에 로봇 많이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과 같이 착용을 하고 걷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학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연구자들 그러면 신호를 읽게 될까요? 하나만 신호를 보는 것보다 사실 저희는 좀 종합적으로도 많이 봐요. 아마 EEG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파를 측정을 해서 현재 내가 운동 의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요. 네, 근전도 근육의 정기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마이오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기 신호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시간에 얼마큼 활성화가 되는지, 그리고 한 근육이 아니라 다양한 근육이 함께 오는 협응 패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 관절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세, 속도, 움직임의 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영상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모션 캡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걸 보다가 IMU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면 반발력, 토크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더 저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이게 사실 발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하나의 이 걸음걸이라고 보면은 다 합산된 이 어떤 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그 물을 든다라고 했을 때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팔의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죠. 저희 같은 비장애인 또는 뭐 어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이제 움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우리의 상태를 이해를 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그래서 이런 뭐 근전도 센서로 근육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관절 각도,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몸을 못 움직인다 하면 이제 로봇을 이제 착용형 로봇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겠다. 이럴 때 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무릎이 잘 안 들어 올려진다 하면은 이 센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무릎을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피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한 신호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신경 역학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못 움직인다 하면 몸은 어떤 거를 더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기술은 몸의 신호를 측정을 하고 현재의 상태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훈련하고 실험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읽고 해석하고 돕는 그런 신경역학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질문하게 되냐면 무엇을 측정해야 되나, 그죠? 왜냐하면 센서가 되게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순간에 도와줘야 하고 이 기능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저의 연구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고유 수용 감각이나 보행, 근육, 힘, 협응을 수치도 있는 정량하는 연구, 감각, 운동 기능을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재활 연구, 맞춤형 재활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로봇이나 BCI, 피드백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돕는 이런 증진과 관련된 연구. 그거는 이제 운동 의도 기반의 BCI 제어나 의수 훈련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작은 생체 신호 변화에서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센서 융합 기반의 진단 보조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뇌성마비 보행 재활 감각 운동 관련된 재활인데요. 이 연구는 제가 미국의 이제 시카고 재활병원에 있을 때 시작을 해서 키스트에서 국제 공동 연구로 이제 마무리한 연구인데 이 어린이들을 보는 발달 장애로 인해서 이 어린이의 보행 같은 경우는 근육이 뻣뻣해요. 신경 손상 때문에 뻣뻣한 근육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느낌과 같은 이런 감각 저하들을 느끼는 경우가 함께 있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마 뇌졸중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경우는 보통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에 이렇게 마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뇌성마비 어린이는 되게 특이해요.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양쪽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재활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목에만 문제가 있는 어린이, 발목, 무릎 양쪽에 같이 조합이 좀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로봇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안 움직이는 관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의 또 하나의 양상이 뭐냐면 발이 안쪽으로 걷는 그런 내족지 보행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으로 걷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회전 방향으로 왔다 갔다 돌려주는 그런 제어 운동을 하면서 좀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이 어린이의 어떤 취약 부분이 뭔가를 측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원래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취약 부분을 알아야지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재활도 취약 부분을 같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연구에서 밝혔어요.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냥 서 있는 자세도 보시면 약간 틀어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근육이 많이 긴장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감각 운동 기능, 그다음에 발목, 무릎이 제한된 거를 확인했었고요. 저희가 그 관절에 그런 얼마큼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어린이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어린이가 보행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분석을 했고요. 사실 8명 어린이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16번이군요. 훈련을 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인데요. 필요한 만큼 스트레칭을 하고 이 피보팅 방향으로 훈련을 연구를 했더니 자세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행 속도나 고유수용 감각, 보행 전략이 변화한 것들을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또 연구 중에 뭐가 있냐면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ACL이라고 해가지고 전방 10대인데 그런 그 파열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들을 했었어요. 과거에 훈련을 하면 훈련 전후에 변화가 있다. 이런 모터 훈련 개발법을 발견을 하면 전후에 했더니 좋아지더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센서 데이터로 같은 태스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혹시 어떤 패턴이 중간에 있지는 않을까? 저희 분야에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재활은 훈련을 하니까 전후만 봤지 가운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실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신기한 게 이런 패턴을 따라요. 파워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데이터 포인트예요. 18번의 데이터 포인트인데 빨간 선 있죠. 이거는 모델 값이에요. 모델 값과 같아진다는 거는 이 파워로에 근접해진다는 거 말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R 스퀘어가 0.95인데 높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가장 근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피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대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이 배움의 파라미터를 보고 치료와 관련된 스케줄도 할 수가 있죠. 왜 아이가 태어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잊어먹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운동 학습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똑같아요.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가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막 하죠. 이거는 자동화된 스킬, 자동화된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에 충족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 피보팅을 제어하는 상황에서 이 기구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운동 학습을 배울 확률이 높다는 걸 말해요. 다만 우리가 직접 이걸 측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래요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고무적인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몸의 의도를 기계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당연히 뇌로 생각하는 건 가장 이제 빠른 거는 EEG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또 근전도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분류하고 상태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를 이 사람이 움직이고 싶다 했을 때 장치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줌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 다음은 이거를 이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발로 서고 다리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척수나 뇌를 다치게 되면 당연했던 보행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SF 영화처럼 기계 옷을 입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외굴격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보행을 보조할 수 있는 외굴격 로봇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을 버튼으로 눌러야 하는 등 부자연스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스트가 연구 중인 보행용 외굴격 로봇은 탑승자의 생각을 분석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다리를 움직이거나 걷는 동작을 상상하면 두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뇌 신호를 측정해 로봇에 전달하는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본 연구는 운동을 상상할 때 나타나는 뇌신경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뇌는 부위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신체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지 동작과 관련된 부분은 뇌의 가운데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걷는 상상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뇌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에 직접 전극을 이식하는 침수법과 수술 없이 두피에 전극을 붙이는 비침수법. 본 연구는 비침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뇌파를 이용하는 BCI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뇌파로 드론이나 로봇팔을 제어하고 가상 레이싱 대회가 열리는 등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움직이는 외골격 로봇의 현재 기술 수준은 사용자가 운동 상상을 했을 때 70%에서 80%의 정확도로 인식이 되며 손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소요 시간이 1.5배 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손으로 버튼을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뇌신호에는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지 상태라든가 또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뇌 질환을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에 어떤 각광받는 그런 뇌 인터페이스 기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운동을 상상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침수법으로 EEG 센서를 부착을 하고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저희가 가고 싶다, 그죠? 서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앉고 싶다, 보행하고 싶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에 비해서 계속 고도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김영민, 김내연 박사님과 같이 함께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런 거예요. 의도 인식이 뭐 7, 80% 뭐 1.6배 좀 느리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져요. 속도가 약간 느린 이유는 안전 때문에 BCI 그 시스템을 구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용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착용성, 신뢰도, 피로, 그다음에 개인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아직까지 사실 걸음마 단계예요. 많은 연구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근전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의수를 제어하는 연구인데요. 의도가 내려와서 근육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이제 근육이 이제 켜지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을 했을 때 팔을 뻗고 이제 잡는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이런 패턴을 분류를 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수 연구도 사용자가 일상에서 진짜 잘 적응해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용 의수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이분의 전후를 비교를 한 거예요. 손을 이제 로봇 의수를 착용을 하고 다양한 동작, 그 팔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처음에 시작하고 물을 따르는데 걸리는 시간, 단추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뭐 병뚜껑을 따는데 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동작을 의수를 사용을 해서 이분이 얼마나 잘 하는가를 테스트를 한 거고요. 한 20개 넘게 이제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조합을 하면 공을 잡는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쓸 때 하는 이 트라이패크 동작, 그다음에 파워는 조금 더 이제 봉을 잡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열쇠를 잡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잡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걸 잡는 거, 이런 동작들이 손동작으로 결국엔 6개를 이렇게 수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이분은 이 훈련을 통해서 바이오닉, 그죠? 그 손을 차고 그 손을 자기가 잘 적응을 해서 더 좋아지는 걸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요걸 쓰면은 손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잖아요. 이거는 손동작만이 아니라 팔동작, 사실 어깨에 다 합쳐진 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근육도 좋아지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그다음에 개인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주는 거죠. 뇌파일 수도 있고 근전도일 수도 있고 그냥 그분의 어떤 감각이나 운동 기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도와주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신경역학 기반의 재활 보조가 될 수 있고요. 요즘에 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신경역학에 대한 정보는 거의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그 연구실 환경에서 많이 컬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신경역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가 잘하는 건 보시면은 이런 저희의 움직임의 복잡한 신호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는 거는 잘해요. 신경역학의 그런 신호들을 보면 뭐 뇌파, 그죠? 근육, 그다음에 우리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의도 상태, 뭐 필요 위험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건요. 데이터가 많이 학습이 쌓여서 이 상태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사실 없으면 그것도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약간 몸의 신호에 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석을 한 다음에 얼마나 언제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신호를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는 도구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뇌파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BCI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상상 신호에서 뭐 보행이나 서기, 앉기 등 의도 패턴을 분류할 수 있고 뭐 의수나 의족 이런 것들은 근전도를 이용을 해서 어떤 태스크를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호를 수집을 하고 해석을 하고 상태 뭐 이런 걸 추정을 해서 보조나 재활, 뭐 진단 보조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무슨 AI 알고리즘이 좋아졌다, 새로운 게 나왔다. 정확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연구는 많은 경우에 연구실 조건에서 그런 반복된 과제, 통제된 환경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같은 분이 계속 훈련을 하시게 되면 되게 좋아져요. 뭐 90까지 가는 경우 저희가 넘게도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집에서 사용을 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개인차가 되게 심해요. 그 하루하루 그 편차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에 뭘 했냐에 피로도도 있을 수 있고 연구자가 같은 위치에 붙이지 않고 그 이의지 같은 건 되게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센서 위치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분 문제,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해결이 돼야 돼요. 제한된 환경에서는 저 정확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모든 사람이나 모든 환경에서 같은 성능을 낸다고 아직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려면 분이 생각을 해서 가려고 생각했는데 로봇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느린다 할 때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뭐 계속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자의 의도나 능력에 맞춰 도움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AI가 물리 세계와 결합한 뭐 그런 형태인데 착용 로봇을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몸의 신호, 그다음 물리적 제약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몸의 신호를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근전도라든지 뭐 뇌파, 뭐 힘 영상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의 의도나 이런 상태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거, 그래서 뭐 로봇이나 뭐 보조기, 행동으로 피드백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환경에 따라도 적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신경역학 데이터가 없는 AI는 사람을 안전하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2025년에 보면 65세 이상의 비중이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수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독립성과 이동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낙상을 예방을 하고, 그죠? 균형이나 보행, 근력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개인 맞춤형 재활, 그죠? 그 사람의 몸 상태와 필요 환경을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시간까지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가 실험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런 피보팅 같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병원과 기업 또 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으로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신경역학 정보들이 이해를 하고 이분의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한 재활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이나 일상, 그리고 이동, 학교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경기력 향상, 내가 취약 부분은 뭐고 얼마큼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이 절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를 내 몸처럼 잘 사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신경역학은 사람의 의도, 몸의 상태, 환경의 변화를 실제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 돕는 그런 것으로 계속 발전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선을 넘는 과학자지만 사실 저희 연구는 선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꼭 있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잘하는 거는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찾고 그저 작은 변화를 포착하는 거는 잘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개인 정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사용자의 선택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이게 늘 수반된 그런 연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미래의 신경역학, 요즘에 휴머노이드 나오고 하시면서 혹시 사람을 모든 로봇이 대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신경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사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능성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하거나 그런 기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의 가능성을 선택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인가, 그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신경역학에서는 결국 우리 몸의 감각 운동 정보가 계속 가고 있고, 그 측정을 하고 맞춰서 개인의 필요한 만큼 도와주고 다시 움직임을 가능성 있는 그런 연구를 신경역학과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